예, 그러면 종목별 전략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판단이 유효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였었던 종목들 어떤 게 있었는지 몇 가지 추려봤거든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시간의 거래에서 대우조선해양, 유조선 발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를 기록했고 전일장에서는 넥센타이어와 덕산 테코피아가 모두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모두 이 시간 통해서도 한 번씩 다뤘었던 섹터들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물론 궁금하고 어떤 조선주에 대한 대규모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량 이미 70% 달성했다라는 소식들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전반적인 조선주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까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뉴스 나왔던 게 이제 HMM에서 네. 한 12척 정도를 이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반반씩 네. 이제 발주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 조선주 수주 잘 되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최근에 좀 주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가 수주한 것들이 잡히면서 여전히 일부 그 조선사는 적자인 상태고 이게 내년도 정도 돼야만이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숫자가 안 나온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1.45배 정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굉장히 좀 좋았을 때 그 PBR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코 좀 주가가 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상반기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가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 더 많은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걸 뛰어넘는다는 게 워낙 상반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반도체랑 비슷해요. 반도체도 지금 너무 좋은데 하반기가 상대적으로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제 보니까 디램 가격이 지금 2019년 이후로 최고치 돌파했거든요. 근데도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조선업종도 최근에 너무 좋은 사이클은 맞는데 하반기에 대한,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좋을까 이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기간 조정 양상은 저는 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볼 건 뭐냐,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크아웃 찍고 끝날 거냐, 이러면 다 팔아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3분기가 약간 소강문명 전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우리가 쉬어가는 타이밍. 그래서 약간 휴식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년도에도 대규모 LNG 선이라든가 친환경 선박 발주, 또 노후화된 선박들이 지금 계속 이제 폐선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이런 걸 보면은 2023년 4년까지도 이 사이클은 저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숨고르기 양상으로 한 몇 달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선택은 명확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저도 여기 전문가고 많은 분들이 나오지만 어떤 전문가도 단기적으로 실력이 좋아서 맞출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 가고 이건 정확히 맞출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되 명확하게 하세요. 나는 이걸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선 좀 팔아야 돼요. 당장 올라갈 재료는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내년, 내후년도 좋아 보인다. 이러면 오히려 이런 휴지기에 더 담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중기인지 단기인지 명확히 하셔가지고 중장기 투자하신다면 조선주 3분기에 오히려 좀 지지부진할 때 더 담아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주 할 때도 염승환 부장께서 자신은 조선주 내년을 본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었는데 투자 의견은 유효한 걸로 보면 됐고, 다만 이제 내년을 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드렸는데 한 달 뒤에 나는 손해 보고 있습니다라고 악플 달지 말기로 우리 약속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넥센타이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줬었는데 넥센타이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요새 되게 핫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보험주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주가를 회복 못한 유일한 섹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업종 전체가 손해보험주가 좀 그래서 최근에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한국타이어가 어쨌든 주가 좀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넥센타이어가 굉장히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좀 설명 한번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넥센타이어가 당시에도 이제 보고서 나왔던 게 뭐냐면 한국타이어 시가총액의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저평가돼 있다. 왜냐하면 생산량은
한국 타이어엔 30% 정도 되는데 그리고 넥센 타이어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주가를 회복을 못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포인트가 딱 맞물리니까 그냥 주가가 좀 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넥센 타이어 비싸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어제 너무 올라갔으니까 좀 단기 조정은 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넥센 타이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저는 좀 더 갖고 가셨으면 좋겠지만 이런 기업들을 또 계속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게 지수가 레벨업을 하려면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뭐 작년 같은 BBIG가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카카오, 뭐 네이버 이 중에서 카카오, 네이버는 갔는데 네. 나머지 세 개 섹터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근데 당장 갈 거냐 막 급등하면서 이거 지금 솔직히 누가 봐도 쉽진 않잖아요. 네. 당분간은. 그럼 얘네가 정체되는 구간에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 계속 이런 것들 찾아서 돌리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넥센 타이어를 좀 힌트로 삼으셔가지고 이런 섹터 또 아직도 안 올라간 게 뭐가 있나 그런 것들 좀 계속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이어 좋지만 타이어 외에도 좀 이렇게 못 오른 기업들 한번 찾아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못 오른 기업들을 찾아야 하는 노력도 필요할 테고 지금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 시간에 해드렸던 것과 큰 시각에서 변화가 없지만 다만 이번에는 넥센 타이어가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덕산 테크피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섹터도 섹터이니만큼 좀 투자 의견 궁금하네요. 요거 이제 계속 저는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리고 싶고 아직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덕산테크피아가 좀 매력적인 게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OLED 소재. 그러니까 반도체도 특히 낸드 플래시가 그 이렇게 층수를 많이 쌓거든요. 뭐 120, 뭐 125단, 뭐 앞으로 뭐 200단, 뭐 삼성전자는 나중에 1000단도 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 결국 그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 이게 층수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쌓으려면 거기에 소재를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덕산 테크피아가 만드는 그 전구체라는 이 소재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던 그쪽인데 국산화를 해가지고 속속 지금 진입을 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OLED입니다. OLED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플도 OLED 채택 비중은 늘려가고 여기에 노트북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이제 TV까지도 OLED가 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제 면적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그만 스마트폰이 아니라 점점 화면 기기가 커져요. OLED가.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면적이 늘어나니까 수혜가 예상됩니다. 근데 덕산 테크피아는 덕산 네오룩스의 그 어떤 이제 발광체를 만드는 원료를 납품을 하거든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지금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부진한 장에서도 어제 이제 신고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덕산 테크피아 신고가 간 게 그냥 괜히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계속해서 오늘 뭐 하루 실수는 있어요. 그때 한번 좀 비중을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산 테크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17일에 염승환 부장께서 한번 추천을 해줬고 그때 이후로 한 20% 정도 오른 상황인데요. 여전히 기대감 가지면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S 해보도록 할 텐데 에코프로 HN 이것도 역시 저희가 뭐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익률 지금 12%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제가 이제 여기 종목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트레이딩 할 거랑 그냥 끌고 갈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H는 환경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에코프로 HN이 이제 뭐 미세먼지 저감 장치라든가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저감 장치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도 아까 그 제가 낸드가 공정이 이렇게 올라가면 단수가 계속 거기에 가스 같은 걸 주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환경 문제로 이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요. 그럼 결국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해가스 저감 장치를 만드는 이 사업부가 굉장히 고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미국도 반도체 설비 투자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건 구조적으로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H는 뭐 하루 이틀 그냥 난 사고 팔겠다 이거보다도 정말 구조적인 성장을 보시면서 들고 가시면 좋겠고 이런 형태의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하나 있는 게 그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유니셈이라고 있어요. 네. 유니셈이 좀 비슷해요. 뭐냐면 그 유해가스를 제거해주는 스크러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는 장비 회사고 이건 이제 장치 회사니까 그렇지만 이런 쪽에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 고성장할 수 있다는 게 염두에 두시고 너무 그냥 하루 이틀보다도 오히려 빠지면 내가 지분을 더 늘려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장기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들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에코프로 H안 한 3번 정도 AS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염승환 부장께서 똑같은 워딩으로 국내에서 이런 사업 영역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경쟁력이 있는 만큼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도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필수 체크 포인트는 가치주와 성장주 논쟁은 이제 무의미하다. 구조적 성장 기업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앞에서 했던 얘기들과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가치주, 성장주. 그래서 애매할 때는 뭐 가치 성장주냐, 성장 가치주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진짜 이건 좀 무의미해진 것 같고 앞으로의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뭐 업종군이나 종목군은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요게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이제 그 전략 보고서예요. 그래서 요게 좀 읽어보니까 저도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가치주 저도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가치주하고 뭐 선장주 논쟁이 좀 뭐가 의미가 있냐. 결국 사실은 이제 결국엔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 우리가 뭐 단타할 거 아닌 이상은 결국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그게 가치주에 속해 있던 기업이건 뭐 성장주에 속해 있던 기업인 건 상관없이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굴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성장주라고 해서 예를 들면 카카오가 지금도 성장주고 내년도 성장주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성장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가치주가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SK텔레콤이 그랬잖아요. 2000년 IT 버블 때 어마어마한 성장주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누가 SK텔레콤 보고 성장주라고 합니까? 다 가치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어떤 성장주도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고정관념은 탈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가치주라는 가격 대비 싸다는 거예요. 가치 대비 싼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계속. 예. 대신에 성장주는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느냐 그런 기업은 바이앤홀드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건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좀 성장이 아직은 뭐 당장 보이진 않는데 가치주 중에서 앞으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성장주가 될 만한 섹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례로 이제 거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는데 과거에 오리온하고 아모레퍼시픽이 그랬어요. 네. 옛날에 2010년대 초반에 오리온이 정말 국내 내수만 하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초코파이 대박이 나가지고 PER이 10배에서 25배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냥 주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다음 아모레퍼시픽 아시죠? 그때 설화수나 이니스프리가 대박 나가지고 2015년도에 주가 한 몇 배 갔잖아요. 똑같아요. 그때 20배 이렇게 PER 받다가 거의 한 40~50배까지 가버렸거든요. 주가를 이래. 근데 거기서 함의하는 게 뭐죠? 중국 시장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몇 업종만 소개를 해드리면 자동차는 지금 내연기관 일하는 데서 돈은 벌잖아요. 네. 거기에 근데 그것만 하면 성장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죠? 친환경, 전동화, 모빌리티 붙어 있고 헬스케어는 또 뭐가 있냐면 요새 뭐 제가 임플란트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뒤에 있어요. 네. 중국 시장이 붙어버렸어요. 거기다 조선은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기존의 선박만 가지고는 구조적 성장이 안 나와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에만 납품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로는 지금 역성장하는 산업인데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죠? 자율주행차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슬라에 납품도 하고 예. 그리고 3D 센싱 카메라라고 이거 LG노텍이 하는 사업인데 요새 메타버스 관련해서 AR 기기 있잖아요. 우리 이제 글라스 같은 거. 거기에 3D 센싱 카메라가 있어야만이 그걸 구현을 해줘요. 예. 그런 거라든가 또 뭐 방사능 우주항공이 붙어 있죠. 뭐 화학 쪽은 2차 전지, 탄소 섬유, 뭐 아라미드, 암모니아. 그러니까 기존의 석유화학 말고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붙은 기업들 주가가 엄청나잖아요. 특히 보면 대표적인 게 SKC 같은 기업들. 석유화학에서 2차 전지 소재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엄청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뭐가 될지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섹터들 쫙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소개 들으면서 바로바로 종목들이 좀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질 만한 그러면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사실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그냥 두 개만 말씀드리면 LG전자랑 RFHIC인데 LG전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없애고 전장 부품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이제 LG하고 마그나하고 합작법인 이파워 트레인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굉장히 좀 수주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LG 그룹 자체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지금 부품을 다 확보를 해놨어요. 사실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마그나는 위탁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업체니까 그래서 결국 새로운 동력이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LG전자 좀 잘 보시면 좋겠고 RFHIC는 원래는 통신 장비 회사인데 통신 장비는 구조적 성장은 아니죠. 사실은 워낙 그 전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전력 반도체가 이제 붙어요. 그래서 지라관륨이라는 이 소재를 만들어서 전력 반도체를 하는데 이제는 모든 제품들 특히 자동차가 다 전장화하면 전력을 잘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전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 구조적 성장 요인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하나로 좀 뭐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번 오늘 좀 방송 끝나고라도 한번 그런 것들이 또 있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성장이 가능한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 두 개를 일단 꼽아줬는데요. LG전자와 RFHIC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종목 탐색 발굴하시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통해서 그런 종목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그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이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구조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 오늘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그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정도 되고 일단 최근에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은 게 피크업 논란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가 이제 3분기가 정점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롯데정밀도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베이스다 보니까 거기서 자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그치만 이 기업은 좀 차별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력 제품이 그 에폭시 있죠. 그 페인트 만드는 원재료. 예. 이 에폭시를 만들 때 또 ECH라는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걸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에폭시 원료 ECH 가격이 계속해서 좀 좋은 상태입니다. 다른 석유화학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우리 그 비욘드 미트가 대체육 만들잖아요. 그래서 대체육과 관련된 이제 소재가 바로 셀룰로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기업이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직 비중이 높진 않지만 점점 이제 뭐 채식주의자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환경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축을 기를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육에 대한 흐름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원재료인 셀룰로스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순간 이 그 운송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수소는 부피가 너무 큰데 암모니아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해상에서 수소를 운송을 할 때 암모니아로 바꿔주면 되고 암모니아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암모니아 선박 얘기도 나와요. 네. 그걸 연료로 해가지고 뭐 현대중공업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국내 암모니아 1등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점유율. 그래서 이쪽이 수소 사업과 연관이 돼가지고 성장 스토리가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구조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근데 PER이 6.2배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너무 싸니까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고른 종목은 롯데정밀화학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역시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지금 오늘 전체적인 주요 골자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이나 산업군을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말인즉슨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그래도 나름 저희가 월수금 일주일에 3번씩이나 만나니까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일일 시황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전략 스탠스 짜야 될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좀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제 그날은 미국 시장 보면은 좀 힌트는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뭐냐면 어제 미국에서 뭐 반도체가 좀 좋았고 그다음 대부분의 기업들 은행주가 좀 좋았잖아요. 근데 네. 일부 은행주 좋았고 그리고는 대부분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오늘도 국내 증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어제 미국의 은행주가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배당 이제 늘리겠다. 네.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6월 30일까지가 이제 배당 규제가 좀 있었어요. 정부에서 은행 그 배당 어느 정도 늘리지 마라. 근데 그게 오늘로 끝납니다. 네. 그 시한이.
그럼 이제 은행 업종도 하반기에 또 늘릴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미국 증시를 딱 보고 은행주도 한번 괜찮겠구나.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냥 순환매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도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성장 기업들을 쌀 때 이게 좀 빠질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웬 기회냐고 지분을 계속 늘려보세요. 네. 그게 결국 주식 투자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넥센타이어도 언급드린 대로 아직도 덜 오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근데 기업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한번 좀 미리 선점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 전략 얘기를 해주셨고 저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저랑 그 오후 2시에 했었을 때 이후로 그 은행주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배당 제한 조치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끝났는데 종료가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네. 호재인데 좀 어떻게 사실 보세요? 근데 이제 은행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거기다가 지금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이라는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굳이 상장하는데 은행주를 굳이 살 필요 있냐? 약간 또 덜어놓는 그런 쪽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이슈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어차피 기업 펀더멘트가 무관한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지금 당장 은행주를 사라는 얘기로 해드렸던 건 아니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금융주에서는 지금 보험주가 제일 좋아 보여요. 근데 은행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전날 미국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은행주도 한번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게 은행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업종이 미국에서 움직이면 한국도 이제 대입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금융업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투자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